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오늘 만우절인가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 달도 채 안 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하고 비대위원장이 이를 거절한 초유의 상황.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한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에 국민들은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치킨 게임이 아니라 키친 게임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건 또. 물가 걱정 없이 마음껏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키친을 바란다 이겁니다. 1월 22일 월요일 김용길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권이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어서 뉴스를 보는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운 듯한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설, 윤 대통령의 지지철회설 등의 키워드가 언론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마포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진 건데, 네.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실상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을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스스로 얘기까지 한 건데요. 여당 내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가 네. 이용 의원에 의해서 여당 국회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다른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 즉 대통령이 사퇴 요구했다는 설이란 단어 하나가 붙었어요. 글자나. 그런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하재근 평론가님,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네요, 지금. 네, 명확하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의 일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이 나왔는데,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원론적인 얘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뭔가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가 눈길을 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30여 분 전에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심해서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 충돌 여파 탓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대목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뭔가 친분도 두텁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불협화음, 삐걱거림이 시작됐을까요? 아마 이 장면 아닐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뭔가 각오도 내비쳤고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최전문 교수님 네.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앞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실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을 거론한 부분이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 중에는 이제 소위 명품 백을 받았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걸 마치 연상시키면서 얘기했던 게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프랑스의 여인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말한 저 내용을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이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은.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두다가는 왜냐하면 저게 그냥 한번 말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비슷한 형태의 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품 쇼핑백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입된 분들 중에 또 국민의힘에 좀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면 뚝이 무너지게 돼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아마 강력한 의지가 작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은 전략공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저 발언이 저는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저런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과라고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국민적 시선에서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괴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찌 보면 물론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논란입니다. 바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명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논란, 이 이슈에 대한 이 입장을 차례대로 들려드렸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18일 날 지난주 18일 날 했던 발언 그리고 이튿날 19일 날 발언 그리고 오늘 발언까지 쭉 들려드렸는데 글쎄요 방점이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의중은 어디에 찍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뿌리가 검사잖아요. 검사의 경우에는 어떤 편에 치우치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또 바른 것인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평소의 소신 때문에 그게 대통령 부인이든 뭐 누가 됐든 그걸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함정 몰카던 프레임에 씌워졌던 간에 제대로 좀 소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부인이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넷의 이제 비유를 굉장히 아까 이제 최 교수님처럼 그런 걸로 했는데 그것 역시 역사에서 지켜본 프레임이었거든요. 진짜로 사치했다거나 뭐 엄청난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한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몰아치웠던 거죠. 그래서 단두대 이수로 사라졌는데 적절한 비유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명품백의 브랜드보다는 뭐 영부의 소명보다는 여권과 여당이 분열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굉장히 박수받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신선한 목소리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 편들기 이거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보다 분열되는 거를 더 국민들이 박수 칠지 아니면 그래도 봉합하면서 끌어가는 걸 박수 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용산이나 비대위원들이나 좀 무게감 있는 위치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총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지금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굉장히 혼란스러울 상황일 수밖에 없죠. 지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정의 협의회에서 합력을 해서 온 힘을 다 쏟아도 모자란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양측 지도부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지금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사실상 최측근으로서 운명 공동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냐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특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융통성 없이 한다.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서 내 말 가장 안 들을 것이다. 검사 시절부터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고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될 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독립적으로 비대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비대위를 제대로 꾸려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이 굉장히 묘하게 와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지금 여당 내 의원들이나 그리고 예비
이 총선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뿐들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과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 얘기인데요. 앞뒤가 다르다. 두 얼굴이란 것은 결국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 아닌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앞뒤도 다르고 이중적인 행보가 깜짝 놀랍다는 네. 반응이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어떤 영상 때문입니다. 어허. 최근에 우리가 들어보거나 듣거나 봤던 북한에 대한 소식은 전쟁을 해보겠다라든가 선택했잖아요. 예, 전기가 없어서 열차가에서 사고가 나서 네. 북한 인민들이 사망했다는 사건인데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영상은요. 네. 북한의 스키 리조트 브이로그. 어머? 이건 북한에서 들어보지도 어려운 이름이잖아요. 어허, 네. 브이로그란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 예컨대 뭐 제가 밥을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사적인 생활을 담아서 촬영한 영상을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네. 온라인 활동이 아주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에서 네. 갑자기 스키장 브이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어허. 먼저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누죠. 네네.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Вика. Если вы меня видите, то, наверное, еще не знаете, что я около 2 месяцев живу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вот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мне выд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хать 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Масиньон. 아니 저곳이 어딘데 지금 저 여성분은요, 허주연 변호사님 혼자 저 넓은 스키장, 저게 무슨 황제 스키 즐기는 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게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곳인데요. 아. 저게 외국인한테 개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 러시아 여성 인플루언서가 처음으로 간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스키장이에요. 그런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저 인플루언서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이 저 뒷사람은 약간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용객이 없고 식당에도 네.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북한이 작년 8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해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일종의 광고 홍보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연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국경을 좀 공개를 해서 관광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관광을 확대하면서 뭔가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시면 강사한테 저렇게 수업을 받고요. 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 거의 없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열린 경공업 전시회를 둘러보는 모습, 북한 아이스크림 맛보는 모습, 또 아까 객실 소개하는 영상 이런 것들도 SNS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SNS 온라인 활동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이 영상도 보면 중간에 뚝 끊긴 장면도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북한이 철저한 계획과 통제 하에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뭔가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북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PPL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물론 저 영상 하나로 뭘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지금 러시아 이 사람들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지금 이 내심 바라고 있다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외화벌이 뭔가 뭐 집착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외화가 너무 좀 간절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화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나라들이거든요. 외국에서 항상 뭔가를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네. 북한은 딱히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래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북한이 서구 국가들한테 유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북한이 기대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러시아인들한테는 북한 스키장에 대한 상당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너무 추우니까 영하 수십 도 내려가니까 네. 어렵잖아요. 겨울에 즐기기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체감적으로
북한의 겨울은 포근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점을 노리고 북한이 항상 이 마식령 스키장 이런 걸 하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유치를 못했었고 네. 이번에 3년 7개월 만에 네. 다음 달에 3박 4일 동안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걸 계기로 아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백두산 자락에 백예봉 스키장이라고 하는 스키장이 있는데 그래요? 그 스키장은 또 중국인들을 염두에 두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나름 전략 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대외 관광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개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네. 대내적으로는 네. 굉장히 엄격하고 폐쇄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된 재판 영상이 있습니다. 재판 영상이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외래문화재 유혹돼서 번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남조선 괴뢰들과 자본주의 나라 출판 선전물들을 모두 유포시키는 과정에 사회의 괴뢰문화와 서양문화 양성이 침습해서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대개망측하게 하고 장단기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살인죄도 문제이지만 수칙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는 초한심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장면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봤던 스키장 영상과 이 영상 보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오싹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진짜 두 얼굴 같아요. 극과 극이죠. 북한 당국이 제작한 내부 주민용 사상교육 영상인데 수갑을 찬 10대 2명이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이 열리게 어머나. 되는데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한국 영화 시청 1시간이 교화형 1년에 해당하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옷차림, 머리를 따라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세상에. 합니다. 이 해설자,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 학생 2명 노동교화형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허허. 또 육부 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여성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됐는데 이 여성을 두고는 해설자가 장단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 즉 슬리퍼를 신고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신 상태가 한심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세상에. 또한 평범한 파마머리의 또 다른 여성을 향해서도 회개망측하다, 괴뢰를 흉내낸다, 어떻게 평양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평양에서 추방당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권백서 2013에는 한국영화시청은 마약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거나 공개 처형당한 사례를 들었다는 증언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오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번과 이전의 것과는 좀 다른 게 있다는데요. 북한을 연구하는 기관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의 이 주민의 얼굴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교양 자료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얼굴을 많이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일어났던 일들을 한 번에 편집해서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통제, 또 강도 높은 이제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활 양식에 한국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지도부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강한 경고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북한 당국이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총칼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모습, 그다음에 어떤 뭐 평등의 모습,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질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사는 체제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제하고 어려서부터 사상교육 시켜가지고 김정은이 마치 뭐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순간 그 교육은 일순간에 깨져버려요. 그러겠네요. 학교에서 아무리 그걸 배웠더라도요. 한국의 문화나 드라마나 영상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뭔가 잘못된 것을 사상교육 받았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겠네요. 그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동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탈북민들이 더 많아지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면 언제든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도요. 문화 교류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아하.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나 영화나 이걸 볼 수 있게 하면서부터 동경의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북한도 그걸 경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북한의 민낯을 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전해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이 뭔가 잘못됐나 싶은데 5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뭔가 집착한다? 대관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과거에 이제 결혼 생활을 했었던 과거의 부부인데 이분들이 1968년에 결혼을 해서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가 7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남성은 다른 여성하고 함께 살았는데 네. 근데 이혼하고 50년 정도가 지난 2021년 말부터 80대가 된 남성이 이제는 70대가 된 과거 50년 전에 그 부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전처가 만나주지 않자 네. 경비실에 막 음식을 맡겨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처는 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 전 남편을 피해서 집을 옮겼고 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니 일단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았던 그리고 엊그저께 이혼한 것도 아니고 6년 살다가 1974년에 이혼했는데 갑자기 찾아온다? 섬뜩할 수도 있어요. 50년이면 반백년이고요. 그러네요. 50년 만이라면 대부분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이사를 갔어요, 전처가. 아하. 그런데 이사 간 곳을 또 찾아와서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아이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아파트 경비실에 꿀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성의로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오지 마세요 했는데 3개월 뒤에 또 찾아와서 하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계속 여러 차례 눌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죠. 그러네요. 예. 이쯤 되면 아무리 전 남편이라 하더라도요. 최진봉 교수님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의 대상, 오싹함의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50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계속 뭔가 이건 감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도 조사를 했고요. 네. 약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남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어머나? 약식 명령이 나오면 정식 재판이 아니고 검찰에서 얘기한 걸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부부로 지내던 시기에 못 해준 게 미안했고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에 찾아가서 꿀등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는 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하는 행동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네. 그때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찾아가지 않는 게 맞는데 이런 행동을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게 이유라면서 오히려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 하면 이 80대 남성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마터면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정식 재판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80대 남성은 오히려 자기가 뭘 잘했다고 나 정식 재판 청구하겠어요. 왜 이런 걸까요? 이 약식 명령은 수사기관의 주장과 입증만을 바탕으로 법원이 간단하게 처분을 내리는 절차인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안에서 남성이 어떤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하. 약식 명령상의 300만 원보다 벌금이 150만 원으로 감경되었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80대 남성 전 남편의 이 행위를 분명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지금 전 부인 이 여성분의 걱정은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주연 변호사님 벌금 150만 원이긴 하지만 또 찾아올까 봐 걱정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이 강력하게 처벌을 탄원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사실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수심에 혹시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발동을 해서 다시 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례들도 아유. 굉장히 많고 네네. 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 자체가 완전한 분리가 되는 형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내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뭔가 이 소유욕이나 집착을 더 자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아하. 거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지금 도입이 돼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도망다니고 숨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80대 남성요. 이 남성 다른 마음 먹지 말고요. 전 부인에게 잘못했던 과거가 정말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이 벌금형 달게 받고 사회 봉사 활동으로 환원하세요. 그래야 정말 그게 잘못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면하는 그런 방법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른 방법, 다른 나쁜 범죄에 나쁜 마음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 천당과 지옥을 오간 30분 대체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정말 말 그대로 이분들한테는 30분 사이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어머나? 힘들었을 겁니다. 어허. 현역강 준결승행을 두고 탈락 후보들이 돼버린 9명 현역 가수들 이야기인데요. 어허. 자, 누가 탈락해도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쟁쟁했는데 네. 이 9명이 탈락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차전에서도 한 차례 했던 방식인데 지정곡을 나눠 부르는 방식으로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룰이 더 강화가 된 게요. 그때는 2명이서 나눠 불렀잖아요. 9명이잖아요. 3명씩 한 조가 돼서 3명이서 아하. 지정곡 한 곡을 나눠 부르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어머나. 누구의 결정으로 살아남는 것이냐. 이 국민판정단의 이 선택, 어머나. 이 선택을 받은 딱 한 명만 준결승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진짜 가혹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룰이 공개가 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막내는 피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나. 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막내네. 자, 그럼 바로 지정곡 선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잔인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 이거 무슨 생방송이야? 이건 너무 가혹해. 어머. 주현미 추억으로 가는 당신, 수은등. 김연자 수은등, 안동역에서. 증성 안동역에서 곡 선택은 10등부터 드리겠습니다. 역시 3명이 다 차면 그 곡은 끝입니다. 자, 10등 전유진 양 세 곡 네. 중에 한 곡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11등 김다연 양. 이거 잘 퍼져야 돼. 잘 퍼져야 돼. 나 오지 마, 다현아. 전쟁이야. 저것도 전쟁이야. 안동역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12등 류원정 양. 아, 양쪽에 아무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유진이랑 다현이가 있으니까 원정이가 못 가는 거야. 와. 이 노래를 몰라. 죽어버리겠네. 큰일 났다. 다음은 강혜연 씨. 나 저로 갈게. 강혜연 씨는 안동역에서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워. 시간은 딱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왜?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빨리. 말이 안 돼. 잠깐만. 핸드폰. 이건 사전에 시쳇말로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인데 하재근 평론가 이거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다른 위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짓궂은 어떤 조건이 부과될 때 제작진이 자막을 이렇게 쓰거든요. 네. 방송국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자막을 쓰고 그만큼 예능이 좀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패자부활전을 하면 각자 자신이 자신 있는 노래를 돌아가면서 한 곡씩 하고 그걸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순위대로 뽑으면 좋을 텐데 네. 그거를 굳이 또 셋이 한 조를 짜라 뭐 한 곡을 갑자기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 뭐 조를 짜는 과정에서 곡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가 또다시 펼쳐졌습니다. 야, 보통 우리가 경연하면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30분 내에 어떻게 곡을 3명이서 화합을 완성했을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공평하게 한 파트씩 그냥 고르자. 이긴 사람이 그냥 먼저 다 정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겼어. 근데 A 여기 한대. 근데 나 또 똑같이 2절에서 이거 한대. 그럼 뭔가 다양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어때요? 근데 화음을 꼭 넣어야 돼? 너무 심심해. 우리 그래도 현역 가왕인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조금 무서웠었어요. 원하는 느낌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이거 몰라.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나는 지금 진성 선배님인 줄 알았어. 하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잘한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푸른 근데 진짜 프로는 프로예요. 이걸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프로다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보니까 이게 정말 프로의 무대다 보니 뭐 선배도 없고 10대 막내도 없고 자기 목소리 다 냈는데 저는 저기서 정말 느껴졌던 게 이분들의 간절함. 현역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가왕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정말 뭐 어린 소녀부터 시작해서 40대 김양까지 나이밖에 죄송합니다만 칼을 갈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심장이 쫄깃쫄깃했고요. 환상의 무대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 보면서 저희들도 막상막하다 했는데 국민 판정단 분도 고심했을 것 같아요. 박승만 변호사님. 아무래도 다현 양이 팬이 많다 보니까 다들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정작 다현 양도 안심할 수만은 없었겠죠. 무대에 오르기 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끝나고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국민 판정단 선택은 역시 다현 양이었습니다. 김다현 양이 180표 중 70표를 얻으면서 준결승행 추가 합격자가 됐고 하이량 씨와 강혜연 씨는 아쉽게 탈락이 결정됐는데 이걸로 모두 끝인가? 그건 아닙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단 한 곡으로 뭔가 운명이 갈린다는 게 뭔가 좀 가혹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현역이지만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근데 저는 진짜 프로가 역시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곡을 나눠 부르면서 경쟁을 하면 누구 한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좀 할 법도 한데 오히려 한 곡의 완성도를 위해서 다 각자 화합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리기는 더 힘듭니다. 다음에 나온 팀을 보면 진짜 누가 생존하고 누가 탈락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시작부터 티격태격했을지 안 했을지 궁금하잖아요. 네. 막상 노래 부를 때는 잘 부르더라도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 A 저 해도 돼요? 해. 네. 언니가 저희 B 하고 싶어요. 우리 그럼 C를 미래 언니. 너무 우리 쉽게 정해진 것 같아.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손든 꽃이 피면은 잘해.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순든 은은한 빛보남은 없어도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 순든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어두운 밤거리에 하나 둘 옷을 깜빡거리며 왜 이렇게 잘하니? 바람 부는 이 거리는 변함이 없건만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 옷의 뿔 깜빡이는 이 거리를 잊으셨군요. 아니 이 세 분은 진짜 누구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원팀 같은데 원팀?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셋 다 잘한다. 아니 이게 무슨 결승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분에게 칭찬을 쏟아부었는데 하지만 합격자는 단 한 명밖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국민평가단 180표 중에 두리 씨가 76표를 얻어서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유원정 씨는 64표, 신미래 씨는 40표를 얻어서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박성비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뭘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두 채널 분 고정. 진짜 두 분 왜 이러실까요? 진짜 궁금증 유발해요. 그런데 앞서 이 세 30분 안에 곡을 완성하는 게 모두 9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팀 남았어요. 지금 나머지 팀은 어떻게 대결을 펼쳤을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트 외워야 돼, 언니? 우리 유진이가 패즈업에서 처음 해봐서 그렇구나. 언니가 두 번째인데. 언니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걸 해. 어차피 내가 모르는 곡이기 때문에.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마음 알게. 연습하면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언니들이 너무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낀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아니 대박 사건
이 세 분은 그 와중에 지금 화음까지 넣은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엄청난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패자부활전 경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공정하게 하려면 각자 돌아가면서 노래를 한 곡씩 다 부르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아하. 각자 돌아가면서 한 곡씩 다 부르면 프로그램이 너무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 불러놓고 그걸 편집해서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그러네요. 왜 누가 시키냐 이래가지고 결국 제작진 생각을 한 끝에 조를 짜는 방식으로 붕어치자 끝에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조를 갑자기 짜게 되다 보면 저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화음을 맞춰야 되니까 아하.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또 와중에 나는 돋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화음까지 맞춰가면서 마치 최고의 팀 미션인 것처럼 네. 그런 무대를 선보여서 정말 야 실력자들이 모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보통 패자부활전 때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패자부활전에서 오히려 최고의 무대들을 다 선보여서 정말 그 심사위원들이 야 내가 이번에 그 우리가 심사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골라야 됐었으면 우리 큰일 났을 뻔했다. 이게 10년 감사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이 현역 가방 제작진 이론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 제작 시스템을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불렀던 노래 정말 추억으로 가버린 분이 누구실지요? 정말 어떻게 걱정돼요, 진짜 박선 변호사님. 이번에도 모두가 피하고 싶어 했던 유진 양과 한 팀이 된 요요미 씨, 유민지 씨. 많은 분들 예상대로 유민 양이 채택이 되었을지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국민 판정단 180표 중 91표 압도적 기록으로 유진 양이 준결승 추가 합격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쉽지만 유민지 씨와 요요미 씨는 여기서 현역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하. 그런데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과 최진봉 교수님이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뭐 여기서 끝일까요? 계속 본방사수하죠. 막 그랬잖아요, 호준 변호사님.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정하신 분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아하. 우리 MBN 현역가왕 제작진분들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들이 또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작별 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MC 신동엽 씨가 중대 발표 이렇게 외쳤거든요. 어머나? 그 중대 발표가 뭐였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하, 네. 중대 발표. 무슨 발표예요? 준결승 진출자의 숫자는 총 14명입니다. 언니 2명 더 뽑는데. 여기서 2명이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2명 누군데? 여기서 중대 발표입니다. 바로 연예인 평가단 여러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야 생각보다 왜 안 되네. 노래가 조금 질려. 한 톤이라서 그래. 그래 맞아. 마지막 추가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진출자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강혜연. 마지막 생존자 축하드립니다. 류원정. 원정아. 정말 진짜 제작진들 가혹합니다. 진짜 막 마지막까지 심장 쫄깃하게 해서 결국은 두 분이 추가로 준결승 무대에 올라갔는데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요. 실망하지 마시고 기운 빠지지 마세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정말 다른 무대에서도 멋진 모습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허, 제목만 봐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와요, 허준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실 텐데 요새 아침에 해가 늦게 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맨발로 쾅쾅한 시각이요.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6시 50분쯤이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복도에 한 남성의 이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건데요. 남성 큰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아까 자막으로 보신 것처럼 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기도 했고 허허. 그런데 이 남성이 1층부터 13층까지 약 30분 동안 무려 2차례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침 7시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 남성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뭐 층간소음 항의하러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네. 이 흰색 티셔츠에 맨발 차림의 남성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다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네. 이번에는 남성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네. 14층을 눌러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네. 자, 도착한 엘리베이터.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자욱한 연기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머, 저 연기 있네. 어머. 한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머. 알고 보니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니, 불났는데 지금 연기라는 것은 지금 화재인데 불났는데 지금 저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빨리 탈출해야죠,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일 때문인지 이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화재가 난 건 지난 18일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인데요. 14층에서 시작한 불길, 순식간에 온 아파트가 연기로 자욱해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불은 진압됐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집안, 다행히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조금 전 보신 남성이 직접 주민들을 깨워서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금 이 멋진 남성분을요, 최진봉 교수님, 잠시나마 저희가 왜 엉뚱한 행동하시지 진짜 오해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분이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전 6시 45분에 타는 냄새, 연기가 자욱하다는 소방의 신고를 받고 네. 소방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 진압을 했는데 소방당국이 108명 그리고 장비 30여 대를 동원할 만큼 급박하게 진행된 진압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 불로 주민 95명 중에 95명이 스스로 대피를 했고 70대 여성 등 4명이 연기를 들여마셔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이곳에서 8년 동안 근무했던 이제 근무자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전체 150가구 중에 100가구 넘게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살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는데 저 의인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는 바람에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쉽죠. 1층부터 13층까지 계속 오르내리면서 문을 퉁퉁퉁 초인종 누르면서 불이 났어요, 피하세요. 이게 쉽습니까? 정말로 아침 시간에 그리고 그 시간이면 아직 잠에서 덜 깨서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뭔 일 하는지 모르고 누가 막 문을 뜯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와서 문을 열어보더니 달려가더라고. 막 달려가고 막 뒷모습만 봤었어. 이 말인즉슨 하재근 평론가님, 저 남성 본인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뻔했잖아요. 확실히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보통 불이 났을 때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게 불에 타서 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연기를 들이마셔서 해를 당하는 게 훨씬 그 비율이 높은데 저분은 가스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세상에. 저보고 그거 할 수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 선뜻 못하죠, 진짜네. 저분은 저 유독가스가 차 있는 건물 안으로 2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1층부터 13층까지. 아무 보호장구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한 번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진짜 2번이나 간 거예요? 네, 저분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복도에서 안쪽에서 어르신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그래서 소방이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다. 어머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완전히 견이 치명.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남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나서야 정신을 딱 차리니까 내가 슬리퍼가 한 짝이 지금 벗겨진 채로 맨발로 뛰어다녔구나. 막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됐고 양손이 까맣게 채로 뒤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가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바로 저 화면 속에 저 남성분이 맨발인지도 모른 채 1층부터 13층까지 2차례나 오르내렸던 저 남성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무서웠죠. 불이 어디서 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방팔방에서 어디서 불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 저 안에 과연 사람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르신 분의 이제 기침 소리하고 신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자라지 못했다. 근데 죽을 때까지도 도움을 못 주고 가니까 너무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남들 도우면서 인정받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아버지 유언을 실천했대요. 세상에 우영일 씨가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저 불이 어쩌다 저 이런 시간에 난 거예요? 경찰과 소방은 일단 이 화재가 담뱃불에서 시작된 실화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층 거주민이 경찰에 진술하기를 가스 분사형 살충제를 뿌린 뒤에 담뱃불을 붙이다가 살충제에 불이 옮겨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경찰은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말로 우영일 씨는요, 뉴스파이터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신 의인입니다. 정말 2024년 출발부터 아주 훈훈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다 아실 법한 이분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조세호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2016년에 이제 그 김은국 씨가 조세호 씨한테 안재욱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라고 이제 타박을 한 거예요. 네. 조세호 씨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해서 정말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때 네. 조세호 씨가 프로 불참노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됐는데 네. 결혼식에 불참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2016년에 최고의 유행어로 불렸었는데 그 프로 불참노 조세호 씨가 이제 드디어 결혼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어머나. 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된 거냐면 9살 연하의 미모의 비연예인 여자친구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건데요. 아, 다른 사람 청첩장 받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결혼식이니까 이번에 참석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데 조세호 씨가 여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비연예인이라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결혼은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조세호 씨는 불굴의 의지에 앞서 화면을 보셨죠? 정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이에요, 조세호 씨.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을까 막 그거 궁금해지잖아요, 갑자기 박성배 변호사님. 두 사람은 패션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조세호 씨는 예전부터 종종 자신의 SNS에 럽스타그램을 올려왔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모았었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리곤 했었는데 열애설 기사가 난 후 오늘 점심때쯤에는 조세호 씨가 직접 본인의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 씨가 형수님 왕미인이라는 댓글도 남겼고 세븐, 심진아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이 축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예전에 조세호 씨가 지난해 12월경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하는 건지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재석 씨가 네가 그걸 왜 궁금해하느냐? 장나라 씨는 장가 가시는 거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결혼을 준비 중이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건 아니었나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야, 조세호 씨 정말 잘생겼고요. 정말로 이 인연 그리고 앞으로 사랑 잘 걷고 가시기를 뉴스파이터도 응원하면서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